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조금 어이없는 우연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전 직장이었던 IT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고, 1년 중 가장 중요했던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며칠을 연속으로 새벽 3, 4시까지 야근을 하다가 체력이 달려서 쓰러질 것 같은 날이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칼퇴근을 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날도 그런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체력이 버텨주지를 못해서 2시간쯤 더 야근을 하다 억지로 퇴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가뜩이나 날씨도 추웠는데 회사를 나왔더니 추적추적 비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이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게 뻔해서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우산을 하나 사들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저는 근 2달 동안을 야근을 하느라 최근에는 거의 택시만 타고 다녔거든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심지어 그게 2시간인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지하철을 탔더니 너무 노곤노곤하게 잠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잠이 들어버렸죠. 그렇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죄송합니다. 퍼뜩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정말 식겁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앉은 승객분에게 기대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심지어 그분은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분은 웃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그 상황에서 달리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침 지하철 내에는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야 할 역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마침 내려야 할 곳이라니 어찌나 다행이다 싶던지 저는 그 기막힌 타이밍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급하게 사람들을 헤치고 나와 정차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허전함의 이유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산이었어요. 민망함에 서둘러 내리려고 한 나머지 옆에 세워뒀던 우산을 그대로 두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샀던 새 우산이었는데. 어떻게 내 우산? 저는 당황스런 얼굴로 입을 딱 벌린 채 제가 앉아 있었던 좌석 쪽을 돌아보았고 지하철은 이미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불쑥 제 우산으로 보이는 물체를 흔들며 창문 너머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다음 역에서 봐요. 네? 다음역. 얼굴을 보니 제가 기대서 자고 있었던 그 남자분이었어요. 지하철 문이 이미 닫혀서 말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벌린 입모양은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대답을 했으니 가보기는 해야 했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는 직후에 오는 지하철을 기다렸다가 탑승해서 다음 역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잘 알아듣고 찾아오셨네요? 사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혹시나 하고 와봤어요. 저 때문에 일부러 내리신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내릴 역이 아닌데 저 때문에 굳이 내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제가 커피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진짜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그래도 보내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거듭해서 괜찮다며 사양하는 그 남자분에게 저는 꼭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남긴 뒤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은 바로 기절을 했죠. 사실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했었거든요. 이튿날 회사에 다시 출근하면서 저는 약속했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는 정말 너무 감사했다는 말과 함께요. 점심시간쯤 답장이 와서 메시지를 열어보니 제가 보낸 기프트콘으로 커피를 사 마셨다며 사진이 와 있더라고요. 대충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그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시간이 괜찮으실 때 본인이 밥 한번 사겠다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약간 눈치를 챘습니다. 어제는 그저 모르는 사람에게도 너무 친절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 연락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사실 제가 받은 그분에 대한 인상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그저 착각이라면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싶었고요. 저는 조금 고민한 끝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약속을 잡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감은 역시나 틀리지를 않았더라고요. 밥도 먹고 의외로 대화도 잘 통해서 카페로 갔다가 함께 산책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첫눈에 반한 것 같다고요. 결론적으로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반하기는 했는데 연락처까지 물어보기에는 민지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날 야근해서 피곤해 쩔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야? 취향이 독특한데? 그러게. 그날 많이 피곤해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우산 두고 내리고 어쨌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니까 혹시 우리가 인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자 저도 우리가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우산을 놓고 내리더라도 사귀게 되는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인연이 아니라 사실은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 당시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약 4년을 이어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싶은 순간들도 중간중간에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연애를 지속하는 편이었죠. 저나 남자친구는 둘 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쁜 편이어서 데이트로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 만나는 게 고작이었어요.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만남이다 보니 자연히 만나서는 서로 애틋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연차 스케줄을 함께 맞춰서 같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너희는 왜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고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사귄 초반에야 서로 불타오르듯이 좋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연애가 2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저 좋은 감정만으로 사이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걸 저 역시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둘 다 성격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조금 차분하고 정적인 성격이고 딱히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은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기억에 남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년차를 넘어가던 시기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한 때였어요. 설마 장난이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지금 회사는 답이 없어. 야근도 많고 일도 체계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럼 차라리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아?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무턱대고 관뒀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해.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 일하느라 이렇게 바쁜데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이직 준비까지 병행하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 아무래도 관두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벌써 30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31살이었고요. 적다면 적은 나이였지만 적어도 취업 시장에서만큼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지금 재직 중인 업계와는 아예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말하자면 신입으로 다시 취직을 하겠다는 말인데 나이도 많은 신입이 경력을 쳐주지도 않은 분야로 가겠다는 건 누가 봐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요. 본인도 그 생각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자 자기도 사기업 쪽으로는 더 이상 생각이 없다며 공기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시험을 다시 쳐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동기들은 진급할 연차가 되어가는데 본인은 이제 취업준비생 겸 수험생이 되겠다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이대로 조금만 더 만나다가 곧 결혼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러면 우리의 미래에 관한 계획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어디까지나 남자친구의 인생이니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다 싶었죠. 제가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을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이미 결심을 굳힌 모양인지 남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결연해 보였거든요. 알았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쩔 수 없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취준생 만나려면 자기가 많이 참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얼른 합격해서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할게.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기분 좋게 하라고 해주자 싶었거든요. 그 수험 생활이 2년이나 이어질 거라고는 저도 미처 몰랐었지만요. 그때부터 저희의 데이트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준생이다 보니 제일 부족한 건 시간이었죠. 데이트야 어차피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고작이었으니까 괜찮았지만 그 만나는 날까지도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매번 집 앞까지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고 또 데이트가 끝나면 데려다 주기를 반복했어요. 중간중간에 자격증 시험을 치는 날이면 마찬가지로 제가 여유가 되는 한은 최대한 수험장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고요. 그 다음으로 부족한 건 돈이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대놓고 돈이 없다고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냥 눈치로 알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별일이 없어도 피곤하다면서 택시를 잘 타고 다니던 사람이 꼬박꼬박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고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늘 야식을 배달시켜 먹던 사람이 야식을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그것 말고도 결제까지 하면서 즐기던 온라인 게임도 관두고 매달 쇼핑을 해대던 옷들도 싹 끊어버렸고요. 그렇지 않아도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데이트할 돈까지 신경 쓰려면 얼마나 더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데이트도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코스로 바꾸었어요. 비싼 맛집을 찾아다니고 유행한다는 디저트는 다 먹으러 다니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삼계탕처럼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도 적당한 음식으로 바뀌었고요. 기념일에도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오랜 시간 소요되는 여행을 대신해 번화가에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가서 함께 책을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은 제가 부담을 했어요. 근 2년의 시간 동안이요. 어머님, 재원 오빠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요.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드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네가 만든 거야?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다 만들어 봤니?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머니도 좀 드셔보세요. 민지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만나는 틈틈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먹고 싶다는 것들을 기억해뒀다가 쉬는 날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 만나서 먹고 별도로 도시락통에 조금만 담아서 건네주고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저를 만나지 않을 때도 두고 먹으라고 커다란 통에 담아서 갖다 주고는 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친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 저희 엄마에게도 자주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힘이 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과 정성이 조금 소요되는 일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취준생 남자친구를 이것보다 더 잘 돌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남자친구가 좋아해주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를 좋아하니 했던 노력들일 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나중에는 저를 종종 본가로 초대하시고는 했어요. 거창하게 뭘 한 건 아니었고 단지 가끔씩 셋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민지야, 너무 고맙다. 네가 우리 재원이를 지극정성으로 챙긴다면서? 엄마인 나보다도 네가 더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한 게 없기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도시락 싸는 것도 다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쉬는 날마다 이러느라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너무 고마워. 나중에 오빠가 기억해뒀다가 저한테 잘하겠죠? 당연하지. 내가 자기가 해준 것들 잊어버리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농담처럼 건넨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당연하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며 웃으셨고요. 그때쯤에는 저를 당신 아들처럼이나 예뻐하실 정도였어요. 저를 볼 때마다 늘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자친구가 회사를 관둔 지도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는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기에 사실 최악의 결과도 예상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던지. 그날 저희는 결과를 듣자마자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젠 정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합격한 뒤에 저희는 한동안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같이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모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시간에 쫓기는 일도 없이 여유로운 데이트도 할 수 있었죠. 출근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날 남자친구가 요즘 인기라고 얘기만 들었었던 파인다이닝을 예약해 왔더라고요. 이야, 오늘 누구 생일인가? 오늘 아무 날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날도 아닌 거 맞아. 그냥 자기한테 맛있는 밥 사주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 너무 비싸지 않을까? 다른 테이블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춰 소곤소곤 묻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 비싸긴 하더라.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선물은 나중에 나 월급 받고 나서 사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 나 기대해도 되는 건가? 근데 오늘 선물은 내가 준비했는데? 진짜? 선물이 있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결제를 마치고 배송이 시작된 구매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서류 가방과 구두였어요. 말로는 뭘 이런 것까지 샀냐고 하는데 얼굴을 보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이거 보면서 내 생각 많이 하라고 샀지? 너무 고맙다, 진짜. 나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자기한테 받기만 해서 어떡하지? 괜찮아. 이제 받기만 하는 날도 끝일 테니까. 앞으로 자기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알지? 알았어. 오늘 저녁도 내가 살 거고. 그날은 정말 끝내주는 야경을 보면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죠. 저를 더 잊지 못하게 했던 건 밥을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물론 4년을 만나오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느 동네에 집을 구하고 아기는 어떤 성별로 몇 명을 낳고 나중에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각각 한 마리씩 키우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건 그냥 여느 커플들이 그다지 진지하지 않게 꺼낼 수 있는 흔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자친구가 취준생 생활을 끝내고 나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마음도 뭉클했고요. 아마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꺼낸 이야기여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로서는 오케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도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희는 남자친구가 새 회사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대략적인 계획을 양가에 미리 전달을 했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할 결혼이니 알아서 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저희 엄마는 제가 하는 결정을 다 존중해 주시는 편이셨거든요. 남자친구네서야 진작부터 결혼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를 워낙에 예뻐하셨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앞날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오랜만에 같이 저녁 식사나 할까? 밖에서 뵈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메기 먹으러 갈까? 안 그래도 내가 여쭤봤는데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당분간 계속 바쁘다고 하시던데 최근에 교회에서 뭘 맡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하시더라고. 저희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후로 처음 잡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본인은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저희 편한 시간에 오라고 하셨을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그 후로는 이상하게 약속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 따라 계속 바쁘다고 하시고 타이밍도 잘 맞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는 감기에 걸렸다며 몸이 안 좋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아프다고 하시니 아직 안 나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록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취준 생활은 끝났지만 오래 하던 버릇이 들어서인지 지금도 저는 남자친구가 잘 먹는 음식을 만들어서 종종 들려보내곤 했거든요. 한번 만들 때면 예비 시어머니가 드실 것까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같이 드실 수 있게 만들고는 했죠. 그런데 전복죽을 만들어서 보낸 날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복죽 먹어봤어? 어때? 맛있었어? 그런데 나 어머니한테 혼났어. 에? 혼났다고? 뭐 때문에? 이제는 취업도 했는데 자꾸 옛날처럼 음식 만들게 만들어서 자기 귀찮게 한다고. 이젠 이런 건 받아오지도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둘이서 밖에서 사 먹으라고 하시네. 그러시면서 이미 보내드렸던 전복죽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저 말처럼 제가 힘들고 귀찮을까봐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예비 시어머니를 뵙기가 힘들어지고 제가 보내는 다른 선물들도 다 거절하시는 걸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죠. 혹시 어머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신가?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뵙기도 힘들고 자꾸 나한테 거리 두시는 것 같고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건가? 에이, 서운한 거 없어. 그리고 자기가 실수할 건 또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딱히 제가 실수를 하거나 했던 건 없어 보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뵈었던 게 몇 달 전 합격 발표가 나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었고요. 하지만 이유가 없다고 하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약간 제 눈치가 보이긴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뵐 일정이 잡히게 되었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억지로 잡은 약속 같아 보였지만요. 어쨌거나 한 달만 더 있으면 웨딩홀 투어를 하러 다니자고 약속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서로 업무가 비슷하게 한가해질 시기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니 지금쯤 양가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 과메기철이라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메기 식당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요즘 좀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구나. 너도 잘 지냈니? 네, 저는 잘 지냈어요. 최근에 감기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다. 고맙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감기를 거진 한 달 동안이나 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멀쩡해 보이셨거든요. 그 뒤로 부쩍 추워진 날씨 이야기도 나누었고 최근에 있었던 근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 음식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저희도 드디어 본론에 들어갔죠. 어머니, 저희 다음 달부터 결혼 준비 시작하려고요. 다음 달이라고? 네, 요즘 웨딩홀 잡는 게 난리도 아니라잖아요. 대충 보러 갈 웨딩홀도 몇 가지 골라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결혼 준비를 이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해? 너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민지는 더 어린데 너무 급하게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어리긴 뭐가 어려요. 저도 이제 30 중반인데 민지도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 팔리면 회사에서도 싫어할 거 아니니?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아무래도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 듣는데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기에는 어조가 너무 강경하셨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애는 본인이 봐주겠다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적극적이셨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진 태도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은 본인의 아들에게서 저에게로 옮겨와 있었어요. 민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가자마자 결혼한다고 첨쩍장 돌리면 회사에서도 싫어한다던데. 네가 사회생활 경험이 더 많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청첩장 돌리는 경우라서요. 저희는 지금부터 결혼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걸릴 테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말없이 음료를 들이키시더라고요. 얼굴에는 이미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지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눈치만을 번갈아가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억겁 같은 시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기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마.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너희가 그냥 지금 만나온 것처럼 연애만 했으면 쉽구나. 네?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이런 순간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지 옆에서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연애만 하는 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좋기만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만나다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헤어질 수도 있는 문제지. 하지만 결혼은 연애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헤어지고 싶어도 마음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거다. 헤어지는 순간 단순히 이별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혼 딱지까지 붙는 거야.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서 신중하게 잘 살피고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법이고. 그때까지도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저는 그저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이야기의 요지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형편들끼리 만나야 불화가 없는 법이야. 옛날에 집안을 보라는 건 다 그런 뜻이고. 저희 집안이요? 그래.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고졸이시라면서 집안도 어려웠다고 들었고. 사람은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솔직히 연애는 몰라도 결혼까지 바라는 건 네 욕심인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에 돌이라도 맞은 것처럼 쨍하고 큰 소리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희 아버지와 엄마가 고졸이셔서 그리고 저희 집안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감히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뜻이었고요.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낯설었던 이유를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어리니 어쩌니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서 몰랐었는데 결국 모든 이유는 다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저 제가 가진 조건이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런 나머지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충격적이었던 그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어머님이 저렇게 생각하셨던 거 자기도 몰랐어? 몰랐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린데. 남자친구는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본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만남을 미루면서 아무런 언줄도 주지 않았다는 게 영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긴 왜야. 자기가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자기한테는 급이 안 맞아 보이셨나 보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까지 우리 집 사정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저러신다는 게 반대를 할 거면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 저도 감정이 상했고요. 본인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고
제가 꺼낸 말은 너무 심하다고 화를 내는 게 저 역시도 섭섭했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말로 저희는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니가 너무 강경하시네. 미안해.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도 없잖아. 어머니 마음 돌리실 때까지 우리 결혼 준비는 조금 미루기로 하자. 처음에는 본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본인의 입장만 고수하는 대치 상태가 한참을 이어졌고요. 하지만 결국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설득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결국에는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무척이나 강경했고 단호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던 것이었죠.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은 저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말로 우리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왜 불행한 일은 조금의 쉴 틈도 주지 않고 연달아서 오게 되는 것인지.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외동딸이었던 저에게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민지야,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라니. 네가 마음이 너무 안 좋겠구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의 장례식장에 먼저 달려왔던 건 시간을 갖기로 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뜻밖에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조문을 왔고요. 그간 몇 년을 보아왔던 예정이 있으니 함께 와주셨나 싶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잠시 후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밖을 나왔던 순간 화장실 코너 앞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너 대체 언제 헤어지자고 얘기할 거야?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애한테.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나은 법이야. 이참에 그냥 정리해, 어서! 정신없을 때 이야기해야 너 붙잡을 생각도 못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이럴 때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함께 온 게 조문이 목적이 아니라 저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는 게 본론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 잘 됐다고 하면서요. 순간 저는 저 인간들이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부 다 결국에는 헛짓거리였던 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달려나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남자친구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가시는 마지막 길에 이 난리를 치면서 더러운 꼴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생각을 해보니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싶더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빈소에서 잠깐 눈을 감고 뜨거운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결혼 허락하마.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나면 재원이랑 결혼 준비 시작하거라.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셨어요? 제 입에서 저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처럼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혼 허락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뭐 누굴 놀리는 건가? 아니면 몰래 카메라인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주절주절 다른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중에 믿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튀어나온 말에서 저는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이제 받게 될 건물이 하나 있다며? 난 예불이니 예단이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결혼 조건으로 그 건물만 우리 재원이랑 공동명의로 하거라. 공동명의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밖에서 조문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남자친구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그동안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건물은 당연히 엄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도 몰랐고요. 이래서 집안끼리 맞아야 한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았을 때 제가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말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은 고졸이셨고 두 분 다 어릴 때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지금 더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 뒷말을 하지 않아서 본인 어머니와 함께 오늘날의 오해가 빚어진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건물 하나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저조차도 잠시 잊고 있었던 건물의 존재를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듣게 되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집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계산까지 모두 마쳤을 모습을 생각하니 웃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침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결혼 조건은 쌍방이 내걸어야죠. 제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랑 연 끊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들이랑 연 끊으시라고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랑 앞으로도 얼굴 보고 살 생각이니 도저히 이 결혼 할 자신이 없어지네요. 저랑도 그렇고 아들이랑도 연 끊는다는 조건 하에 이 결혼 수락할게요. 이 정신 나간 것. 세상에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제가 이렇게 경우 없는 인간인 줄 몰랐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두 사람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담을 퍼붓다가 결국 친척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었어요. 제 인생을 나누면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였는데 끝은 정말 허망하다 싶을 만큼 순식간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이 다 끝난 뒤 뜻밖에도 저를 다시 찾아온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 너랑 결혼하려고 민지야. 왜 이래? 그날 그 난리를 쳐놓고 갑자기 미쳤어? 그날은 내가 미쳤었지. 내가 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었나 모르겠어. 나 자기 말대로 어머니랑 연 끊을 거야. 그리고 자기랑 결혼할 거야.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그 인간은 다급해진 얼굴로 저를 붙들며 매달리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기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 어머니한테도 이미 말씀드렸어. 연 끊자고.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나 이제 자기 말만 들을 거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에 씌이기라도 한 것처럼 태도가 싹 달라진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인간을 만난 게 벌써 햇수로 4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알아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쓰던 SNS 계정에 식구들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죠. 제가 건물을 받는다는 말에 사방팔방으로 제 뒷조사를 하다가 드디어 그 계정을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던 당시에는 이미 SNS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계정의 존재 자체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 연락처만 가지고 있으면 제 계정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 제 뒷조사를 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아마 상상으로만 그리던 건물의 실체를 보니 본인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와도 연을 끊겠다며 이렇게 난탈한 거겠죠. 제 눈앞에서는 그 광경이 실제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건물을 보자마자 연을 끊자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또 한 번 뒷목을 잡고 난리를 쳤을 두 사람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고 어떤 이유가 되었건 한동안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서는 법도 함께요. 부디 저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